그런데 중후장대한 무기의 끝판왕격인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안이 밀리터리 매니아 집단에서조차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모든 군사 분야를 주도해온 미군이 상당 기간 항공모함과 함재기 분야에서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 또한 항공모함 메타가 도태될 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도입할 항모의 사이즈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 목표가 어느 나라인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 국가와 예상 분쟁 시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정규 항모를 도입할 여력도 충분한 일본이 대형 항모를 굳이 도입하지 않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0,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저는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를 아밀라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내용을 보니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뀐 용어들이 뭐가 더 있는지를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1988년까지 읍니다로 쓰던 맞춤법이 습니다로 바뀐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라서 바꿔 쓰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았지만 4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읍니다라고 쓰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던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용어나 표기만 바뀌기도 하지만 아예 내용이 새로 바뀌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요즘 학생들은 뭘 배우는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매번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아니고서는 과거에 한번 박힌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용기 분야에서는 특히 무인기와 드론 분야의 발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면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모함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외로 기존 항공모함의 도태에 대한 논의는 흔치 않아 보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있는 주제이니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들 나눴으면 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로 1980년대의 소년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당시에는 항공모함에 대한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세상이 돼서야 국내외 게시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미 항공모함에서 근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항공모함 안에서 한두 장 찍은 사진들을 DC 인사이드 해군 갤러리에 올리는 것에 흥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2차 세계대전의 활약을 바탕으로 전함으로부터 해군 주력함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쳐 많은 분쟁들에서 실제 그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만 해도 3만 톤급 배수량의 재래식 추진기관을 가졌던 항모들은 여러 차례 세대 교체를 거쳐 현재는 원자력 추진기관을 가진 10만 톤급 이상의 슈퍼캐리어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들은 지난 80년간 석유 수송로와 국제무역 질서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질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형 항모들이 원자력 추진기관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2009년에 키티호크급이 퇴역할 때까지도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이 사용됐습니다. 9만 톤에 달하던 키티호크급 항공모함들은 재래식 추진기관이었기 때문에 뒤따르는 보급함들로부터 함의 연료와 항공유를 이틀에 한 번씩 재보급받아야 했습니다. 냉전 중 미국에 대항했던 구소련조차도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인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 대신 잠수함을 이용하거나 공중과 지상에서 많은 수의 대함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소련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을 세울 뿐이었습니다. 소련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로부터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군함이 이지스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구축함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지스함은 항공모함 질서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위력이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을 넘는다는 말을 흔히 듣곤 합니다. 하지만 함재기를 운용하는 해군 입장에서는 적 공군과 직접 교전하는 것이 딱히 달갑지 않은 선택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국의 공군기들과 비교해서 미 해군 항공기들의 성능적인 우위가 점차 약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주제만 놓고도 할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함재기는 프랑스의 라팔처럼 공군기를 해군용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항모에서 운용하는 함재기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이착륙을 위해 기구를 강화하는 등 이착함 장치를 추가해야 하고 방염 처리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무게 손실이 있습니다. 함재기들은 이착함 무게에 더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 연료와 무장 탑재량 면에서도 불리하고 공중급유나 조기 경보기처럼 크고 무거운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도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 베이스에서 해군기가 지상기지를 둔 공군기를 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만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유사한 성능의 기체끼리 비슷한 교환비로 교전을 하더라도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항공모함은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쉬운 고가치 표적입니다. 자체의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척의 잠수함과 군함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이렇게 공격자에 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방어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방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과 무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성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억 원짜리 대전차 미사일에 100억 원대의 전차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참고로 니미츠급 항모는 건조비가 10조 원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척의 하루 운영비만 100억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모 전단 하나의 1년 운용 비용은 5조 원 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공모함이 과연 이런 운용비를 커버할 만한 전략적인 이익이 있는지 수지타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미국 대형 항모 한 척에 탑승하는 병력은 5,000명이 넘고 항모 전단 하나에 배속되는 인원은 1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로 5,000명이 배와 함께 침몰할 수 있는 것이 위험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 해군 병력 전체가 4만 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평소에 그만한 병력을 훈련시키고 교대에 필요한 인원까지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갈수록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일반화되고 드론 등이 발달하다 보니 굳이 항공모함과 유인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명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원거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 이후로는 전쟁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드론과 무인기들이 1000km씩 국경 후방에 위치한 공군기지들을 타격하는 소식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미 해군 최고 함재기였던 F-14 톰캣이 200km 남짓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탑재하고서 장거리 요격기로 분류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무인기 항공모함들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와서 항공모함 건조에 뛰어드는 것은 뒷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식민지로부터 이익을 얻던 제국주의가 끝나갈 무렵에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 실익도 없이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기만 했던 독일의 사례도 떠오릅니다. 방어 측면을 봐도 거대한 표적인 항모 전단을 방어하는 난이도와 비용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한미사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3세력이 어디선가 발사하는 무인기 공격조차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과 인명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유지해왔던 기존의 항공모함 메타가 이제는 끝물에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모든 군사 분야를 주도해온 미군이 상당 기간 항공모함과 함재기 분야에서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 또한 항공모함 메타가 도태될 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차 출시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김영삼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됐던 항공모함 도입안은 IMF 외환위기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을 도입하면서 항공모함 도입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항공모함 도입과는 그 후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0년대 들어 해군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 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해군은 2033년에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국방 예산에 항공모함 설계비를 반영했고 여론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해군의 생각만큼 긍정적이지 않자 해군은 경항공모함이 아닌 중대형 항모안까지 꺼내들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은 항모 관련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는 항모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터리 분야는 오랫동안 집요하게 파고든 애호가의 수도 많고 매니아층의 관심도가 꽤 높은 취미 분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지간한 방송인이나 전문가들이라도 이쪽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이야기라도 하고 나면 곧바로 온갖 비난과 정정 요구에 시달리는 분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전투기나 신형 함정을 도입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이나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대체로 중후장대하거나 화려한 고성능 무기를 무작정 추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30년 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는 사업에서는 긴 논란 끝에 F-18이 탈락하고 F-16의 도입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지만 도입 비용 문제로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F-18이 탈락하고 F-16으로 결정되던 당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커뮤니티가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취미 차원의 관심이지 정책이나 예산 배정까지 감안한 책임있는 목소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후장대한 무기의 끝판왕격인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안이 밀리터리 매니아 집단에서조차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최근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축구협회의 일처리가 여론의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고 뉴스나 보도 정도를 지켜보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축구협회의 일처리가 미흡하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각 조직이나 기업들마다 그 목표도 다르고 일처리 수준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나 취향도 다르다 보니 효율적인 일처리라는 것도 기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이나 체계를 갖춘다고 해서 꼭 성과가 높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천재나 철인의 결정이 제도를 앞설 때도 있고 특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다양한 조직들도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눈높이와 수준을 갖춰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축구협회의 경우에도 정부의 보조금성 지원을 포함한 연간 예산이 1000억 단위를 넘어가다 보니 그에 맞는 수준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축구협회의 주요 직책들을 축구선수 출신들이 차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최근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거대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축구협회가 다뤄야 하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더 이상 과거의 선수로서 검증됐던 능력만 가지고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여론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고 나중에 결과를 떠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결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외부 지원이나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보인 논란을 보면서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도입안을 놓고 보인 아쉬운 모습들이 오버랩됐습니다. 저는 항공모함을 도입하기에 앞서 가성비와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보자는 입장이고 항공모함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건조와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하다면 항공모함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처음 등장했던 과거에 비해 건조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등 변동비도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나 경제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지난 20여 년간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의 절대 액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 경쟁에만 몰두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북한전 이후의 전력을 검토할 여유가 생긴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해군이 선박 관련 비용은 해군 예산으로 충당하되 함재기와 항공대의 예산은 공군 예산 쿼터에서 분담하자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다소 비겁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항공모함 도입과 같은 대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론도 여론이지만 타군의 견제가 큰 저해 요소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각군이 전력을 구성하다 보니 해군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육군이나 공군의 반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육군의 힘이 쏠리는 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군과 해군과의 갈등이 패전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됐던 2차 세계대전 일본 정도는 아니라도 많은 나라에서 육해공 각군 간의 알력은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 세력 1위가 미 공군, 2위가 미 해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군 내에서도 해군과 공군 간의 갈등과 경쟁이 상당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인 SR-71 조종사가 자신이 경험했다고 올린 에피소드를 보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행 관제소들에서는 해당 공역에 있는 항공기들이 무전으로 요청하면 현재 위치나 속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같은 채널에 들어와 있는 모든 비행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1인승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가 관제소의 현재 속도를 묻자 당신의 속도는 시속 160km다 라는 답변이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항공기가 다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속도를 물었고 당신의 속도는 시속 230km다 라는 관제소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미 해군 FA-18기를 나타내는 콜사인 코드로부터 자신의 속도를 묻는 질문이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각종 장비들로 자신의 속도를 모를 리가 없던 해군 조종사가 채널에서 뽐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속도는 마하 2를 살짝 넘는 시속 1200km다 라는 관제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공역에는 미 공군에서 가장 빠른 정찰기였던 SR-71이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본인이었던 공군 조종사는 자신들이 불과 몇 초 후면 공역을 지나쳐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해군 조종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서둘러 속도를 물었습니다. 관제소가 당신의 속도는 마하 3을 넘는 시속 3400km입니다 라고 말하자 SR-71 공군 조종사는 답변에 감사하지만 우리 기체에는 속도가 시속 3600km로 표시되고 있다고 답합니다. 관제소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 기체의 장비가 우리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럴 만한 물건에 타고 있으니까 라고 답하면서 한동안 채널이 조용해졌다는 내용의 일화입니다. 실제 SR-71을 조종했던 퇴역 공군 조종사가 말한 일화인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해 공군 간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과거에 수도권 경전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수요 예측과 실제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2조 원이 넘는 건설비가 들어간 동탄 GTX가 이용자가 거의 없어 텅 빈 채로 운영된다는 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많은 정부 예산 사업들에서는 기획할 당시에 예상한 비용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상 비용을 축소하고 사업성을 과장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이 시작되게 만들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대마불사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해군은 항공모함 사업 역시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해군은 우리가 도입할 경항모의 1년 운용비용을 500억 원이라고 추정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모 도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도입 비용을 축소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려던 해군의 태도가 여론의 빈축을 샀습니다. 해군이 최초 제안한 경항공모함과 가장 유사한 규모의 함은 이탈리아 해군이 운용하는 만재배수량 3만톤급 카보우르함이었습니다. 카보우르함은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 8대를 운용하는 소형 항모로 1년 운용비용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 이착륙기라고 하면 F-15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됐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해리어기가 대세였습니다. 당시는 해리어기가 활약했던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영화 트루라이즈에서의 등장신도 그렇고 성능을 떠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프라모델 업체의 상위권 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어는 이제 퇴역을 앞둔 노후화된 소형기체가 됐고 우리가 도입할 함재기는 F-35B형이 유력합니다. F-35B형 함재기 도입 대수와 낮은 가동률 그리고 높은 운용비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경항모라 하더라도 1년 운용비 500억 원은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한국형 경항모의 운용비용은 해군이 말한 5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대인 이탈리아 항모의 6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이 경항모를 도입하는 목적으로 드는 것이 북한을 견제하고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여전히 북한이기는 하나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재래식 전력면에서 특히 공군과 해군이 더 이상 북한을 상대로 경쟁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 역시 우리의 대응 의지의 문제였지 능력의 문제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해군은 북한만을 상대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오버스펙이고 대북 억지력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세종대왕함을 도입할 때 주변국의 경계를 낮추기 위해 배수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공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군이 항모를 도입하는 이유로 북한을 언급하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주변국의 경계를 낮추기 위한 핑계 정도로 활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는데도 경항모가 적합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단지 중대형 항모보다 도입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하기에는 경항모의 성능이 애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모 전단이 아니라도 장거리 원양 함대를 구성할 만한 보조함과 보급함 같은 여러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래 어느 시점에 항모 전단이 잠정적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항모를 무역로 보호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항모에 탑재된 열대 남짓한 함재기로는 내해와도 같은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일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좁은 말라카협 등에서 연안 공군마저도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해군이라고 해서 경항공모함이 실제 사용처가 애매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항공모함을 건너뛰고 중대형 항모를 바로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함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부터 보급이나 데미지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모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직은 그 용도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나중에 특정 시점에 도입하게 될 중대형 항모를 위해서 과도기적이지만 경항모를 우선 도입해서 훈련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여론의 반응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항공모함 전단을 준비 중인 중국이 세 척의 항모를 배치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항모의 배치가 늦더라도 과거 항모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전략화가 오히려 빠를지도 모릅니다. 해군에서는 운용 경험을 쌓겠다는 이유에서인지 한국형 경항모를 꺼내들었고 예산 부담이 적다는 식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몇 대의 수직 이착륙기만을 운영하는 경항모는 비용을 떠나 성능과 효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항모 도입에 반대한 여론 중에는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경항모가 아닌 중대형 항모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항모에 비해 도입 비용은 더 들더라도 함재기 탑재 능력을 키운 중대형 항모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항모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함재기 사출 장치 등이 필요한데 중대형 항모가 아니라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항공모함의 도입건은 함께 도입될 장비나 시설 규모도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의 이익도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100척이 넘는 정부 군함발주만으로 조선 업체들을 지탱하다시피 했던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조선 업체들의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이 걸린 분야는 함재기를 만드는 전투기 업체입니다. 초반에는 항모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입으로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F-35로 결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형 항모 도입안이 등장한 이후 언젠가부터는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은 KF-21의 해군형을 공급하자는 안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진심이 담겨있다기보다는 정부가 F-35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과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연막작전이 아닐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형 수주 사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 공군이 보잉사로부터 F-15를 도입할 때도 프랑스의 라파를 들러리 세워 도입 조건을 개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직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해군이 조직과 병력 규모를 키우고 장성 진급 자릿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하려 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군 관련한 사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비판이지만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항모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자 해군은 경항모 대신에 중대형 항모 도입안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입할 항모의 사이즈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 목표가 어느 나라인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 국가와 예상 분쟁 시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성능만 따지고 들자면 항공모함의 규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핵추진 엔진, 전자기 사출 장치, 항모 전단을 동행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추가적인 호위함과 보급함 등 채워야 할 요소가 한가득입니다. 항공모함의 사용 대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다 보니 경차를 사려던 구매자의 눈높이가 계속 중형차 대형차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육해 공군 중 특히 해군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전략적인 목표와 대상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은폐하는 중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분쟁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분쟁 시점이 언제쯤일지 주변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구소련의 뒤를 이어 미국과 군사력 경쟁 중인 중국은 방어에만 전념했던 소련과 달리 미국에 대항할 수준의 항공모함 전단을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할 2030~40년대까지는 구소련이 미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려 했던 방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이용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한 중국의 대함미사일이 둥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국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둥펑, DF라는 코드로 분류합니다. 일본이 기존 헬기 강습함들을 소형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보더라도 스탠스가 분명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 분쟁에 202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80년 전부터 항모를 건조하고 운영했던 경험과 함께 정규 항모를 도입할 여력도 충분한 일본이 대형 항모를 굳이 도입하지 않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